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한 걸 이제 영상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범위를 보면 화면에 보시듯이 웹 클라이언트, 웹 서버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웹 클라이언트를 만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브라우저죠, 그죠? 웹 브라우저. 웹 서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자주 듣게 되시겠지만 톰캣 이제 대표적인데 뭐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웹 브라우저에 뭔가 보여지는 어떤 프로그램이라 해야 되나요? 보여지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개발할 때 웹 클라이언트를 개발한다고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다른 말로 또 쓰는 게 프론트 엔드라고 하죠. 프론트 엔드 프로그램이다. 프론트 엔드 프로그램이다. 웹 서버는 이제 톰캣 상에서 실행이 되는데 아마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차츰차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톰캣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백엔드라고 합니다. 백엔드 프로그램, 프론트엔드 프로그램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두 파트를 다 합쳐서 우리가 전체를 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전체를 우리가 합해서 우리가 보통 풀스택이라고 하죠. 풀스택, 풀스택. 뭐 스택은 그냥 제가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풀스택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왜 풀스택? 풀이라고 하는 건 FULL 전체인데 그러니까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전체를 다 아우르는데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화면 자체를 만들어주는 HTML이라고 하는 언어로 작성된 파일이죠. HTML이라고 하는 언어로 작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ML을 우리가 잘 보시면 순수하게 HTML로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밋밋하고 화면 자체가 그렇게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백그라운드의 어떤 이런 색깔도 바꿔주고 글자체 폰트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나중에 제가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HTML 파트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때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예쁘게 잘 꾸며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SS라고 합니다. 이게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왜 캐스케이드라는 말이 등장했는지 그건 제가 그걸 제가 여러분 이걸 동영상에서 강의를 할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HTML과 CSS만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보통 웹사이트를 보게 되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시간마다 다 틀립니다.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화면에 있는 정보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HTML과 CSS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바뀔 때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전부 다 HTML과 CSS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스태틱 웹페이지라고 합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의 최근에 요즘에 뭐 요즘이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났어도 한동안 우리가 많이 봤던 부분들 다 전부 다 뭔가 계속 바뀌는데 HTML, CSS만 가지고 하지 않고 즉 스태틱 페이지가 아니라 다이나믹 페이지를 웹 페이지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웹클라이언트 화면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통적으로 데이터가 바뀌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자바스크립트가 솔직히 쓰다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래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jQuery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물론 지금도 jQuery는 많이 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깝게,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려야 될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자바스크립트로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액트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셔야지 알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보다 jQuery를 쓰면 상당히 편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jQuery 같은 경우를 쓰다 보면 일정 정도 한계에 부딪히는데, 여러분들이 jQuery 안 써보셨잖아요. 그죠? 그 한계가 옵니다. 한계. 그 한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 프로그램이 커져 가지고 그냥 jQuery 단독으로 쓸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걸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 제가 나중에 리액트 할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컴포넌트라고 하는 단위로 쪼개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리액트 JS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웹 클라이언트, 즉 프론트엔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언어고요. 서버 백엔드, 백엔드 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자바 하나밖에 없어요. 자바. 근데 좀 자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자바를 바로 쓰지는 않아요. 이 말이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원래 자바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 설명을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이 딱히 아셔야 된다는 느낌 안 들어서 혼란만 가중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언어가 자바가 나오고 이제 언어가 발전하면서 보니까 얘가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상당히 적합한 겁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제가 말한 사용하다 보면 실무에서 사용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걸로 뭘 쓸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 보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웹이죠, 웹.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바를 가지고 주로 하는 프로그램 파트가 웹 서비스 개발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프론트엔드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서 연동.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와 어떤 뭔가 관련을 맺어서 어떤 전체적으로 웹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바를 쓰는 게 유리한 게 밝혀졌고요. 근데 자바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웹 서비스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자바의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자바의 확장, 왜냐면 자바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해 주니까 자바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JSP, 자바 서버 페이지 라고 하고요. 나중에 그것도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블릿, 이런 형태로 이 자바입니다. 자바인데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웹 프로그램을 짜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JSP나 서블릿 형태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진행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 JSP나 서블릿으로 어떤 웹 서비스를 작성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자바스크립트가 좀 너무 고지식한 형태라고 그랬죠. 고지식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 보면 완벽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굉장히 손가락이 아픕니다. 즉 길게 써야 됩니다. 그것을 좀 짧게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게 jQuery고요. 근데 이제 jQuery도 이제 쓰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너무 프로그램이 커지게 될 경우에 복잡해지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컴포넌트라고 하는 나중에 설명드릴 그 형태로 쪼갤 수 있게 놨고요. 그래서 그걸 추가를 해주거나 빼주면 돼요. 굉장히 규격화돼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요. 날 뒤에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바로 JSP 서블릿을 개발하다가 이제 우리 요즘에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자바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다 개발해서 모든 업무에서 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웹에서 보는 모든 서비스가 다 전부 다 웹이고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업무를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 리액트처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이렇게 발전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새로운 어떤 이것을 보완해주기 위한 도구가 등장하는데 이전 거는 제가 다 뺄게요. 뭐 스트러처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 다 빼고 뭐 J2E 이런 것도 다 빼고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스프링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게 쉬워진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네요. 쉬워진다라는 표현보다도 유지보수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유지보수가 덜 어렵습니다. 확장하기도 덜 어렵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사업에서 즉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많은 그러니까 자바를 이용해서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많은 시스템들이 이 스프링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의 회사나 어떤 은행도 그렇고요.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꺼내기 위해서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를 꺼내오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순차적으로 배워주는 게 좋은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제가 진행할 때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백엔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쪽은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JSP가 화면을 어떤 표현하는데 굉장히 JSP 안에 그런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 등을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JSP 안에. 그래서 JSP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일단은 프론트엔드를 하나하나 개념적으로 다 다루지는 않고 그냥 화면이 필요할 때는 JSP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백엔드 쪽을 다 하게 되면 프론트엔드로 넘어가서 다시 순차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공부 환경이 있죠. 특히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개발 환경에서 보게 되면 필요한 게 뭐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클립스라고 하는 오픈소스 개발 환경입니다. 아직 설명드릴게요. 이걸 우리가 지금 쓰는 게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중요한 게 예전에는 단독으로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 처리를 했는데 요즘엔 사실 그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개발 환경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들 사이에 어떤 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단독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잠깐만요. 그 중에서 이제 개발 툴로서는 우리가 이클립스를 쓰는데 이클립스는 보시다시피 이 버전입니다. 2020 12R 버전입니다. 두 번째
이 이클립스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저 순서를 제가 바꿀게요. 헷갈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JDK라고 하는 Java Development Kit이라고 하는 JDK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순서를 여러분들 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안 돼요. 됐다. JDK는 오라클 가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이 버전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는 전체 이름을 제가 다 붙일게요. 요걸 설치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톰캣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웹서버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웹서버입니다. 웹서버인데, 이걸 설치했어요. 톰캣 9를 이 세 개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즉 JDK를 먼저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클립스를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 아파트 톰캣 설치해. 여러분이 하나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이고 잠깐만요. 안 보이시네? 잠깐만. 이게 안 보이는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임의로 JDK 버전이나 또는 이클립스 버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물론 톰캣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회사에서 이제 다 개발돼 나온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여러 단체에서 각각 만들어진 겁니다. 얘는 오라클이고요. 얘는 오라클사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얘는 이클립스 재단에서 만든 겁니다. 톰캣은 아파치라고 하는 재단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제 새로운 이제 JDK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클립스도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10 12R이라고 하는 이클립스 버전을 쓰는데 JDK를 만약에 1.8을 썼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실행이. 1.8이 1.8 가능하겠네요. 하이 호환성은 되니까. 근데 반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2를 썼는데 JDK 1.8을 했다. 그러면 이클립스가 실행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안 됩니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얘는 원인이 그쪽 개발사에 있기 때문에 개발사가 이걸 바꿔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뭡니까? 우리는 발표는 해죠. 릴리스를 할 때 클립스 2020 이걸 쓸 때는 JDK 몇 이상을 사용하세요라고 이렇게 그 얘기는 해줘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버전을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자료를 잘 찾다 보면 나옵니다. 또는 이제 해당 각각의 어떤 JDK 또는 이클립스에서 보면 되겠네요. 이클립스에서 그걸 다 설명을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아파치 톰캣도 JDK 11인 경우에는 톰캣 9 이상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떤 이 내용들을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 제시한 버전에서 다른 버전을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JDK를 바꾸거나 이클립스를 바꾸거나 톰캣을 바꾸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맞춰 주셔야 돼요. 저 아파치 어떤 버전을 톰캣 버전을 설치했는데 실행이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다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JDK 버전 이렇게 바꿔줘야 되나? JDK 버전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확인하셔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저는 제가 개발 환경에서는 전 이렇게 다 테스트가 된 환경입니다. 이걸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면 제가 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